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 이정표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죠. 자, 어느새 요즘 이노센트 3세 그 이후 6차 십자군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죠. 십자군 운동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최초로 무력 충돌, 그러니까 전쟁 그런 거 없이 협상만으로, 속된 말로 말빨로 성지를 수복한 6차 십자군에 대해 살펴봤죠. 자, 주인공은 신성 로마족의 황제 에이스였던 프리드리 2세였습니다. 자, 오늘은 성지 수복 직후 이탈리아 반도에서 발발한 이 교황군과 황제군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사생결단, 황제와 교황의 정면 충돌. 자, 1229년 2월 18일 십자군의 요 프리드리 2세, 그리고 이집트의 술탄 알 카밀 둘 간에는 이제 요파 조약으로 불리는 이 희대의 협상이 발표가 됩니다. 당시 어떤 종교 관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 기독교 쪽에 유리했던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사생애를 보내신 나사렛, 또 사역의 대부분을 보내신 갈리 지방 대부분을 넘기고 기독교 쪽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간 휴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얻을 건 10년간 휴전밖에 없죠.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를 다 얻은 거예요. 말로 한 사람도 죽이는 것 없이, 살생 없이. 참 대단한 십자군이었죠. 황제 프리드리 2세가 이끈 6차 십자군은 최초로 무력 충돌 없이, 무력 대결 없이 성지를 회복했다. 물론 이 구할 이상은 황제의 단독 플레이였죠. 축구가 11명이 한다고 하면 한 명이 스트라이커가 그냥 이쪽 골키퍼 진영에서 상대방 골키퍼 진영에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그냥 손흥민처럼 골 넣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랍어에 능통했던 기독교 황제에게 이집트 술탄은 완전 탐복했다. 뭐 아랍어뿐이겠습니까? 이 9개 언어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이 황제가. 그리고 종교에 매이지 않고 또 과학과 수학을 사랑하는 두 사람, 코드가 딱 맞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탈중세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것이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종교를 벗어나서, 종교를 초월해서 우정이 상호간에 싹 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요파 조약이었다. 한 달 후인 3월 17일 프리드리 2세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다음날 18일에 성묘교회에서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지에는 섭정을 세우고 서둘러서 시칠리아 왕국으로 돌아오죠. 왜냐? 황제가 부재한 틈을 타서 군대를 일으킨 교황과 진검승부를 벌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황제 부재를 틈타서 정면 대결하고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하는 게 중세 기사도 정신에 맞는 전쟁인데, 교황이 이런 비겁한 짓을 한 거죠. 자, 이 결과에 따라서 황제가 꿈꾸는 이탈리아의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자, 교황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누구였는가? 바로 장드 브리엔이었습니다. 장드 브리엔. 이 장드 브리엔은요, 황제 프리드리 2세의 장인이죠. 장인. 근데 어때요? 자신의 딸 욜란드와 결혼한 황제는 장인을 예루살렘 왕국의 왕, 섭정 자리 모두 박탈하고 그를 추방한 거예요. 그리고 일개 기사가 된 요 장드 브리엔, 왕에서 섭정으로 다시 이제 일개 기사로 강등된 그 장드 브리엔,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를 찾아갑니다. 둘은 공공의적 황제를 치기 위해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리고 교황군의 총사령관으로 복귀한 것이죠. 사위를 치기 위해서.
이 황제는 서둘러 귀국을 했고 이 교황군을 보기 좋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1230년 황제의 강압, 위협 속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되죠. 황제에게 덧입혀진 파문, 이 파문은 해제됩니다. 자, 이게 왜 굴욕적인 강화냐? 자, 교황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오는 항구인 가에타, 이 가에타가 이전엔 자치도시였거든요. 여기를 황제 직할지로 넘긴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자, 이것은 황제에게 교황이 목덜미를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231년 황제의 장인 장드브리에는요, 패전 후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세운 그 라틴 제국의 황제로 화려하게 다시 복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풍운화적인 삶을 마감을 하고 1237년에 죽게 되는데요. 자, 승리 이후 1231년 프리드리히 2세 황제는요, 시칠리아 왕국 법전을 발표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 나폴리 대학을 세워서 로마법을 연구했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는 이 법을 통한 통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시칠리아 왕국 법전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뭐예요? 권위의 근거를 교회가 아닌 고대 로마의 법에서 찾은 거예요. 그는 봉건적인 이 신권 국가를 초월해서 근대 국가의 청사진으로 나아갔다. 당시 시칠리아 궁정에서는요, 200년 앞서 르네상스가 꽃피었다. 200년 후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꽃피잖아요. 우리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200년 전에 바로 프리드리히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칠리아 왕국, 그 수도가 있던 시칠리아 섬, 거기에 팔레르모 궁정에서 200년 앞서 르네상스가 꽃피었다. 거기에 서자 만프레디는요, 단테, 바로 르네상스를 열었던 펜으로, 글로써 열었던 단테. 이 단테가 세상에 이보다 명의는 없다고 예찬한 류트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요, 이탈리아 문학의 창시자였어요. 황제는 과학에도 굉장히 흥미를 보였는데, 당시 과학의 첨단을 걷던 게 바로 아랍인들이었거든요. 그 아랍인들이 백성들의 다수로 살던 것이 바로 시칠리아 섬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이 황제는 실험 정신의 선구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갖는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신생아 수백 명을 한 군데 모아서 관찰을 했대요. 그리고 이 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들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서 이 신생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 해부학 지식으로 이 아랍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죠. 자, 자꾸 얘기하지만 이 황제는 진짜 사기 캐릭터예요. 자, 못하는 게 없죠. 자,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교황파는 반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교 문화에 심취한 황제다. 심지어 교황은 황제를 불신자 적그리스도로 비난을 했죠. 이 중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 이 황제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동시대를 살았던 프란치스코와 이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확실히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 둘 다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프리드리히 2세도 그렇고 전혀 다른 의미에서 탈중세적인 인물이었다. 자, 황제가 이 교황청과 유일하게 공동 보조를 맞춘 것은 뭐냐? 이란 탄압이었어요. 황제는 종교 분쟁은 국가의 최대 해악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교황과 대립을 했다. 이렇게 이탈리아 남부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 황제는 이를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확장시켜서 이탈리아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병이 발생하죠. 바로 북부에 있는 자치도시 연합이었어요. 이 자치도시에서는 어때요? 황제 직할령이 된 이 가에타의 운명을 보고 어때요? 결사항전을 합니다. 앉아서 죽기보다는 저항을 택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반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황제의 아들, 황태자 하인리히 7세였습니다. 이 황태자 입장에서 황제는 어때요? 아버지로서는 존중을 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정이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 신앙적인 면 볼까요? 자, 이 아들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니까 중세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몇백 년 생각이 앞서가신 아버지를
중세에 갇혀있는 이 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사상이 굉장히 의심스러웠다. 게다가 교황과 한판 붙을 때마다 이 파문의 불똥이 아버지에게 파문, 근데 그 파문의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아들인 자신에게까지 튀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면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독일,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잖아요. 자신이 통치하는 독일은 그저 봉건 제외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옆 나라인 프랑스, 영국 어때요? 착실히 절대 왕정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로 도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대로 가면 독일은 유럽의 후진국으로 도태될 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탈리아만 편애하고 독일은 무시한다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이탈리아를 중앙 집권한 이후에 점차 이제 독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자, 마침내 1234년 불만에 쌓인 아들을 교황청과 북부 자치도시 연합이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독일과 북부 도시 간의 동맹이 맺어지죠. 이때 황제는 혈혈단신으로 독일로 가서 돈을 왕창 풀어서 황제와 연합한 제후들, 영주들을 포섭을 하죠. 그리고 반란을 와해시킵니다. 그리고 아들 황태자를 체포하죠. 그리고 그의 두 눈을 파내서 탑에 감금을 한다. 아들은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자, 독일 반란이 실패하자 북부 자치도시 연합은 어떻게 하는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독자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1237년 이제 황제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도시들은 차례차례 하나씩 패전을 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밀라노, 브레시아가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데, 이 브레시아 공방전에서 황제는 결국 여기를 접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군대를 철수하게 되죠. 2년 후인 1239년 교황은요, 베네치아, 제노바, 즉 가장 잘 나가던 이 도시 공화국이었던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반황제 진영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다시 파문하죠. 황제는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사제들을 전원 파면하고 황제파로 새로 물갈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수도사를 추방하고 이후 교황령을 군사적으로 공격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생결단, 교황군과 이 황제군은 완전히 정면 충돌, 너 죽고 나 죽기의 대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1241년 황제군의 침공을 받고 차례차례 함락됩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요, 1241년 선종 죽게 되죠. 그리고 새 교황은 2주 만에 다시 또 죽어요. 그리고 로마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 이때 황제는 어때요? 로마를 제압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입성해서 황제파 교황을 세웠다고 하면 상황이 종료되고 그대로 이탈리아는 통일로 직행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황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황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교황청은 태세를 정비하게 된다. 새 교황으로 이노센트 4세가 즉위하게 되고요. 이후 전쟁은 반도 전체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황제는 전쟁터를 진두지휘해야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이제 반란 일으키다가 자살했죠. 둘째 아들 콘라트 4세를 황제로 독일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서자 만프레디는 시칠리아 왕국을 맡깁니다. 자,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백성들은 이제 아이러니가 뭐였는가? 바로 이 황제파에 서면 어때요? 교황에게서 파문당해서 내세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황파에 서면 어때요? 황제에게 당장 붙잡혀서 현세에서 눈알이 뽑히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당장 맹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겠습니까? 당시 반도에 사는 백성들의 정말 이도저도 못할 그러한 상황. 황제의 직할 부대인 어때요? 아랍 용병들은요, 어때요? 가차없이 이 교황파를 살리겠다 이러면서 끝모를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죠. 자, 이런 가운데 재상과 어의가 황제 독살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황제는 통일 국가를 추구했어요. 종교가 아닌 법률에 의한 국가가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의 확신이 틀렸는가? 결코 그러지 않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모두 이제 통일을 완수한 이후 유럽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속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때요? 봉건적인 잔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때요?
거의 19세기 말에 가서야 통일이 되면서 중세 내내 어때요? 이류 국가로, 삼류 국가로 한참 뒤처지게 된다. 독일은 1871년에 가서야, 이탈리아는 1870년에 가서야 가까스로 통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황제는 왜 실패했을까? 굉장히 사기 캐릭터일 정도로 문무에 탁월하게 출중했던 그 황제가 왜 실패했을까? 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부 이 자치도시들의 경제력. 자, 이곳은 조잡한 행정체계와 그로 인해서 쉼없는 내분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경제력에서만큼은 남부에 있는 이 시칠리아 왕국을 압도했다. 자,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로는요,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려는 무한 경쟁의 위력을 몰랐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인간의 어떤 이기심을 내버려 두면 어때요?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 국부론. 이게 이제 한참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먼저 시행했던 것이 바로 북부 자치도시 연합이었어요. 특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제노바 공화국과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반황제파, 즉 교황파에 합류한 것이 향방을 결정하는 한방이 되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이 프란치스코 수도의 위력이 엄청났는데, 자, 교황파의 손발은요, 프란치스코 이 온건파 수도사들이 맞습니다. 자, 수도의 내분도 당시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스승인 성자 프란치스코 그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는 엄수파, 그래서 극단적인 청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이 엄수파, 그들은요, 민중들의 어떤 숭배를 받습니다. 이들은 산속에 은둔해 있었기 때문에 반황제 공작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치스코에 대한 숭배가 거의 미신 수준으로 발전했고요. 교황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건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는 겁니다. 자, 1250년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병사하게 됩니다. 당시 56세였죠. 그리고 황제는 죽기 전에 콜라트 4세를 독일 왕으로, 그리고 서자 만프레디는 시칠리아의 섭정으로 임명하죠. 하지만 2년 후인 1252년 적자와 서자는 대결을 합니다. 적인 교황군을 납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지리멸렬하게 된다. 콜라트 4세는 나폴리를 공격하면서 만프레디와 대결을 하게 되죠. 하지만 2년 후 1254년 콜라트 4세는 말라리아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섭정 서자인 만프레디에게, 서자니까 사실은 당시 중세 기준으로 보면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섭정으로 통치하고 있는 시칠리아 왕국을 교황령으로 넘기도록 요구하죠. 하지만 만프레디는 거절합니다. 자, 만프레디는 이 콜라트 4세의 아들로 당시 독일에 있던 2살짜리 콜라딘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신은 섭정으로 계속 시칠리아를 통치했습니다. 교황은 이 만프레디를 파문했죠. 하지만 이 시칠리아 왕국의 백성들 대부분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파문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1254년 만프레디는 교황군을 완전히 격파하고요. 그 이후 5일 후에 교황 이노센트 4세는 다시 선종 죽게 되죠. 새 교황 알렉산더 4세가 등장했고, 그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를 이제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는데 치중했던 그는 마침내 영국 헨리 3세와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3세의 둘째 아들 에드먼드를 시칠리아 왕으로 세우고 막대한 지원금을 받죠. 하지만 시칠리아 왕국에서 만프레디의 지배력은 확고했다. 왜냐? 너무 통치를 잘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생각과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바로 만프레디였어요. 하지만 당시 기준은 서자였던 거예요. 서자, 홍길동, 적서차별, 이렇게 돼야만 인재가 사실은 제대로 발굴되어서 이런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만프레디가 대단한 능력자였다. 자, 1258년 독일에 있던 어린 콜라딘이 죽었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만프레디는 시칠리아의 섭정에서 왕으로 그냥 즉위해버려요. 하지만 나중에 콜라딘이 살아있음이 밝혀지지만 왕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후 자치도시들은 교황에게 등을 돌리면서 이 만프레디가 북부 자치도시들의 연맹인 롬바르디아 동맹의 맹주가 됩니다. 자, 탁월하죠. 반황제패였던 이 북부 자치도시들의 연합 롬바르디아 동맹을
자신에게 끌어들인 탁월한 외교력, 그 수완을 발휘한 게 바로 만프레디였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261년 알렉산더 4세가 다시 선종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교황 우르바누스 4세가 즉위하죠. 자, 그는 선대교황이 영국과 한 약속을 파기하고 루이 9세의 동생 앙주의 백작인 샤르를 시칠리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교황이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막 헌신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참 잘 말이 없네요. 자, 1962년 만프레디는 아라곤의, 지금 스페인이죠, 있는 작은 왕국 아라곤의 페드로 3세와 자신의 딸 콘스탄차를 약혼시켜 우호 세력으로 확보하죠. 그리고 1265년 샤르를, 앙주의 샤르는 어때요? 3만 군사로 시칠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북이탈리아의 황제파 도시들을 하나씩 격파합니다. 그리고 1266년 만프레디는 전사하게 되고요. 2년 후인 1268년 콜라디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왕위를 탈환한다고 하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샤를에게 사로잡혀서 나폴리 광장에서 공개 처형됩니다. 샤를은 시칠리아 왕국에서 카를로 1세로 즉위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은 600년 뒤로 늦춰지게 되죠. 그리고 호헨슈타프의 왕가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도 역시 통일을 위해서는 600년 뒤로 시계를 늦춰야 됐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볼 때는 6차 십자군의 영웅인 황제 프리드리히 2세, 그가 추구했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정책,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통일 정책, 이것이 실패하면서 결국 주저앉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